가족 모임이나 명절 때 우연히 친척들이 자기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지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던 경험 말입니다. 혹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을 뿐인데 오히려 친척의 오해를 사거나 친구와 멀어졌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엔 가장 껄끄러운 인간관계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했던 자랑이 사실은 누군가가 당신의 소중한 것을 노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자부심이라 여겼던 그 말이 가족과 친구 사이를 서서히 갈라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부모님의 병간호나 유산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형제자매와 말실수 하나로 몇 년째 냉전 중이라면 오늘 이 내용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왜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이 몇 가지에 대해 절대 자랑하지 않는지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과거의 수많은 오해와 아쉬움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어릴 적 우리는 공융이 배를 양보했다. 공융양배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겸양의 미덕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모름지기 겸손해야 한다. 나서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인생의 진짜 무대에 서보니 특히 중년에 접어들고 보니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성취를 이루거나 통장에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들뜨기 마련입니다. 내가 꽤 괜찮게 살고 있다는 걸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지죠. 마치 초패왕 항우가 천하를 얻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금에 환영하여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출세를 뽐내는 것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자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중년을 넘어서도 여전히 과시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영광이 아니라 유치함이 되고 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명확히 꿰뚫어 봐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을 알면 알수록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이것을 깨우친 사람이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장, 당신이 화려하게 드러낼수록 더 쉽게 표적이 됩니다. 당나라의 대시인 백거인은 젊은 시절 재주가 넘치고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후 그는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비서성 교서랑이라는 하급 관리로 발령받아 서류나 교정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직위는 낮았고 녹봉은 쥐꼬리만 했습니다. 그는 성안에 작은 새방을 얻어 근근히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향에서 아들을 보러 올라오셨을 때 아들의 누추한 살림살이를 보고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백거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께 번듯하고 편안한 삶을 안겨드리겠노라고요. 그는 이를 악물고 모은 돈으로 교회의 한적한 마을에 집을 한 채 마련했습니다. 집은 샀고 환경도 조용했지만 매일 출퇴근길이 고역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오가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죠. 시간이 지나자 그 스스로도 이런 삶이 너무 고달프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50세가 넘어 모아둔 재산에 여유가 생기자 그는 마침내 낙양의 신묘약 2형평 나되는 대저택을 장만했습니다. 그는 정성 들여 조경을 꾸몄습니다. 작은 다리가 놓인 개울, 대나무 숲이 우거진 연못, 그림 같은 정자까지 심지어 시를 지어
자신의 집을 극찬했습니다. 신묘의 저택에 오묘의 정원이로다. 연못 하나에 대나무 1000그루가 서 있으니 홀로 거닐면 신선이 된 듯하구나. 하지만 그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시가 사관들의 주목을 끌게 될 줄은요. 조정에서는 백거이가 사치스럽고 방탕하다며 수군거렸고 선비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시는 약점이 되었고 호화로운 저택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전 재산을 털어지은 그 저택은 훗날 사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후세에 남은 것은 영광이 아니라 사치라는 오명뿐이었죠. 이 옛 이야기는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삶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우리 동네에 은퇴하신 황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돈을 좀 모으셨던 분이죠. 은퇴 후 교회에 땅을 사서 아주 근사한 전원주택을 지으셨습니다. 외벽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마당엔 정원과 연못을 꾸몄으며 거실 소파는 수입 천연 가죽으로 들여놓으셨죠. 집들이 날 그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성대하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최첨단 가전제품을 자랑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제어되는 냉장고,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열리는 변기 뚜껑, 85인치 대형 TV, 식사를 하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은퇴했으면 이 정도는 편하게 살아야지. 손님들은 입으로는 정말 부럽습니다 라고 칭찬했지만 속마음까지 그랬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네 아들이 외국에서 연봉을 수억 원씩 받는다더라. 아버지 집 지어준 거 보니 돈이 썩어나나 보네. 숨겨둔 투자처가 몇 군데나 있다더라. 급기야 평소 왕래도 없던 먼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정이 너무 급한데 500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없겠나. 황 선생님은 그저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그 한 번의 자랑이 의심과 부담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짓느라 내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썼는데 남들 눈에는 내가 돈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보이나 봅니다. 원래 사이좋던 사람들마저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비교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내네요.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낼수록 타인의 질투, 심지어는 악의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사실 집이란 내가 살기 위한 곳이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한지는 나만 알면 됩니다. 남들은 겉모습만 보고 뒷배경을 멋대로 추측하고 당신이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입방아를 맞습니다. 결국 통장 잔고를 비우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지은 집, 늙은 배우자와 자식들을 건사해야 할 책임은 오롯이 당신 몫입니다. 누가 대신 짊어져 주겠습니까? 백거이가 나중에 집을 시에 담았던 건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훗날 외적인 화려함은 뜬구름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진짜 남겨야 할 것은 대저택이 아니라 품격과 평온한 마음이니까요. 나이 들어 형편이 나아져 좋은 집을 사고 집안을 꾸미는 건 큰 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자랑 뒤에는 빚쟁이처럼 몰려드는 인간관계의 피로, 구설수, 그리고 뜻하지 않은 풍파가 숨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잘 산다고 떠벌리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은 두 다리 뻗고 편히 자는 내 잠자리와 가족의 평안입니다. 두 번째 장, 직업과 자식 자랑, 결국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지름길.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인생론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재능은 칭송을 받지만 깊이 감춰진 재능은 행운을 가져온다.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들에게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자랑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가 무엇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는지 혹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자식 자랑과 과거 직업 자랑입니다. 주민센터 문화강좌에 다니는 은퇴한 여교사 임 여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국어 선생님이었던 그녀는 성격이 활달하고 직설적이어서 모임이 끝나면 늘 사람들을 붙잡고 집안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대학병원 과장으로 승진했잖아. 병원장이 직접 밥까지 사줬대. 우리 아들 회사에서 이번에 연말 보너스를 수천만 원이나 받았다지 뭐야. 나더러 노후 걱정은 하지 말라네. 처음에는 다들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요. 복 받으셨어요 하며 맞장구 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슬슬 그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싫어서가 아니라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한 이웃은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하니 원. 우리 애들도 공무원이고 효자지만 저렇게 비교되니 괜히 속이 상하더라고. 또 누군가는 저 여자는 허구한 날 자랑만 해대니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 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정작 그녀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불효자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병원 간호사가 다가와 어머니가 자주 오셔서 과장님 자랑을 그렇게 하고 가신다면서요 라고 묻자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께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발 어디 가서 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엄마가 자랑하러 다니는 줄 알아요. 임 여사님은 억울했습니다. 내 새끼가 자랑스러워서 그런 건데 그게 뭐 어때서.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자부심이 선을 넘는 순간 과시가 되고 결국 자식에게도 해가 되고 본인의 평판도 깎아먹는다는 사실을요. 또 다른 예로 공원에서 장기를 두시는 김 어르신의 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자가 한 달 학비만 200만 원이 넘는 명문사립 초등학교에 다닌다며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 손자가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해. 원어민 선생이 아주 아이비리그 감이라더구먼. 지난번 글짓기 대회에서도 1등을 했어. 주변 노인들은 겉으론 와, 대단하네 라고 해주지만 속은 편치 않습니다. 모든 가정이 그런 고액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주 학원비 보태주는 것도 빠듯한데 저 영감님 저러는 거 보면 기가 죽어서 말도 못 붙이겠어. 나이가 들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악에 없는 자랑이 남의 가슴에 비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식 자랑은 자만심 때문이 아니라 나 헛살지 않았어 라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는 그저 묵묵히 기뻐하면 될 일입니다. 그걸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 오해를 사고 자식에게도 부담만 줄 뿐입니다. 은퇴 전에 직업이나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 부장이었든 이사였든 해외 주재원이었든 은퇴 후 모임에서 내가 왕년의 말이야를 반복하면 꼰대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특히 연금이나 복지가 좋은 공무원, 은행원, 공기업 출신들이 요즘 연금이 300만 원씩 나오는데 쓸 데가 없네 같은 소리를 하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격입니다. 가장 현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장풍불로, 즉 날카로움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입에 올리지 않고 과거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굳이 티내지 않는 것. 진정한 품격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묵직하고 점잖은 태도에서
배어 나오는 법입니다. 베이컨의 말처럼 진정한 행운은 능력을 가슴에 품고 성취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자랑은 존경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거리감을 만듭니다. 나를 부러워해달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친구가 늘어나고 관계가 편안해지며 자식들도 당신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세 번째 장, 제블로베, 자이블로바에. 재산을 숨기는 것이야말로 가정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 옛말에 재물은 함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제블로베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전수칙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은퇴 후 직장의 짐은 벗었을지 몰라도 돈은 여전히 인간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특히 친척, 이웃,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서 말이죠.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평생 모은 저축과 연금의 의지에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넉넉하고 누군가는 빠듯합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는 걸 남들이 아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동네 이 선생님은 젊은 시절 운수업을 하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월급과 알뜰한 투자로 은퇴 무렵엔 작은 오피스텔 2채를 마련했죠. 하나는 새를 놓고 하나는 본인이 살면서 노후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원래 자랑을 즐기는 성격이 아닌데 어느 날 친구들과 술 한잔 하다가 무심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오피스텔 월세가 한 80만 원 나오는데 그게 생활비에 꽤 쏠쏠해. 이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동네 사람이 듣게 된 거죠. 그 후로 이 씨가 알부자라더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얼마 안 가 한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5천만 원만 융통해주게. 자네는 여유가 있잖아.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이 선생님은 마음이 약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먼 친척이 이민 자금이 필요하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그제야 이 선생님은 뭔가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 나한테 돈 좀 있다는 소리 듣더니 벌떼처럼 달려드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아니고 우리가 수십 년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인데 결국 빌려준 돈은 받지도 못하고 의만 상했습니다. 입 한 번 잘못 놀린 대가치고는 너무 혹독했죠. 또 다른 사례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독실한 불자인 임 할머니는 손자가 명문대에 합격하자 너무 기쁜 나머지 절 증축 불사에 1력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절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대웅전 옆 기부자 명단에 할머니 이름과 금액을 큼지막하게 새겨주었죠. 좋은 일 하셨지만 몇 달 뒤부터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연락 끊겼던 친척들이 전화해 결혼식 비용이 모자란다. 병원비가 급하다며 은근히 도움을 바라는 눈치를 주는 겁니다. 거절하자 돈 많은 사람이 인정머리 없다며 뒤에서 흉을 봅니다. 임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부처님께 공덕 좀 쌓으려다 사람들에게 인심만 잃었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가 끼어들면 관계가 묘해집니다. 당신이 부자인 척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당연히 도와줄 거라 기대하고 거절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요즘 어르신들은 SNS에 해외여행 사진, 새차 사진, 고급 식당 사진을 올리곤 하는데 이게 다 나 돈 좀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 타인의 마음속에는 비교의 문이 열립니다. 누구는 돈 빌리러 오고 누구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웃거리고
누구는 저 영감님 분명 숨겨둔 돈이 엄청 많을 거야 라며 의심합니다. 이런 시선들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어 당신과 가족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더 냉정한 현실은 자식들조차 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모가 돈이 많다는 걸 알면 자식들은 효도보다는 언제 증여해 주시려나에 더 관심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장 어르신은 친구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내 아들이 참 착했는데 내 통장에 수억 원 있는 걸 알더니 태도가 변했어. 건강 걱정보다는 절세하려면 미리 증여하셔야 해요. 라며 꾀더란 말이지. 이 돈이 복인지 화인지 모르겠어. 돈은 생활의 방패가 되어주지만 잘못 드러내면 온갖 잡음과 파리를 불러 모으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많이 자랑할수록 문제도 커지고 꽁꽁 숨길수록 삶은 평온해집니다. 재불로백 재산을 드러내지 말라는 건 인색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낮은 자세로 살아야 시기를 피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침묵하는 부가 진정한 안전입니다. 나 돈 많아 라고 뽐내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말고 내 삶을 조용히 지킬 수 있음을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 내면의 지혜가 은행 잔고 증명서보다 훨씬 더 묵직한 노후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장. 인맥을 숨겨야 여지가 생긴다. 인맥 과시는 제 발등 찍기. 오래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자랑할수록 통제불능이 되고 어떤 호의는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골칫거리가 된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정이 넘치면서도 한편으론 좁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친하다, 누가 내 뒤를 봐준다라는 말을 뱉는 순간 억측과 오해, 질투의 불씨가 당겨집니다. 여기 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대학병원 원무과장이라 가끔 지인들의 진료 예약이나 검사 일정을 당겨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이 묻습니다. 아드님이 그 병원에 있다며? 우리 조카가 검사를 좀 빨리 받아야 하는데 평소 같으면 얼버무렸겠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던 최 어르신은 툭 던졌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거기 과장이니 자리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니지. 이 한마디가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뒤부터 동네 방네에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우리 식구가 아픈데 좀 봐달라. 수술 날짜 좀 당겨달라. 일주일 새 10통도 넘는 청탁 전화를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탁을 못 들어줬을 때 생겼습니다. 아들이 과장이라면서 그것도 못 해줘? 떵떵거리더니 별거 아니구만. 최 어르신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악이 없으신 건 알지만 정말 곤란해요. 병원에도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소문내고 다니시면 저 감사받아요. 그제야 최 어르신은 가족 간의 사소한 도움조차 밖에서 떠벌리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왕 여사님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동네 통장님과 친해서 노인 일자리나 복지 혜택 정보를 남들보다 조금 빨리 알게 되곤 했죠. 처음엔 조용히 혜택을 받았는데 어느 다과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신청했냐는 질문에 그만 나 통장이랑 친하잖아. 미리 언지를 주더라고 라고 자랑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누구는 빽 써서 먼저 받고 우리는 세금만 내고 바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 구청의 민원까지 들어갔습니다. 통장님도 난처해져서 왕 여사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죠. 왕 여사님은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라며 억울해했지만 세상엔 있어도 말하면 안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건 조용히, 특혜는 비밀로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남이 가져야 할 몫을 내가 새치기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절대 인맥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인맥이란 쓰면 쓸수록 닳는 것이고 말하면 말할수록 가벼워지는 것임을요. 침묵은 나를 도와준 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그 관계를 오래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백은 가장 지혜로운 표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인맥은 결정적인 순간에 조용히 써야 하는 카드지 평소에 흔들어대는 부채가 아닙니다. 나 누구 알아? 누가 날 도와줬어? 라는 과시욕을 누르고 침묵을 선택할 때 비로소 인간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삶은 시끄러운 잡음에서 벗어나 평온해집니다. 5번째 장. 형제자매끼리 계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거센 바람은 형제자매 사이에 삽니다. 젊을 땐 각자 사느라 바빠서 오히려 우애가 좋다가도 부모님이 연로해져 부양 문제가 생기거나 유산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평생 묻어뒀던 비교와 계산, 원망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때 자랑이나 생색을 멈추지 않으면 형제 간의 의리는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막내딸인 임 여사님은 성품이 온순하고 공부도 잘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죠. 아버지가 병환으로 눕자 두 오빠 대신 지극정성으로 간병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모시고 사는 거 내가 해야지라며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공개되자 사단이 났습니다. 시골 땅과 예금이 몽땅 임 여사님 앞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빠들은 어쩐지 같이 살면서 챙길 거 다 챙기려고 꿍꿍이가 있었구만 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부모님의 편에는 때로는 믿음 때문이고 때로는 미안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형제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금전적 이득으로 연결되는 순간 핏줄의 정은 돈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한 어르신이 탄식하며 말했죠. 형제자매 사이도 돈과 유산이 개입되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더라. 공평하게 나누자니 서운하고 더 가지자니 욕먹고 돈 문제보다 더 치졸해지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누가 더 효자냐를 두고 벌이는 경쟁입니다. 장 어르신은 뇌졸중 걸린 노모를 3남매가 돌아가며 돌보지만 실질적인 수발은 본인 내외가 팔아를 도맡아 했습니다. 병원 모시고 가고 기저귀 가는 굳은 일은 다 하면서도 티 한 번 안 냈죠. 그런데 가끔 들르는 다른 형제들은 올 때마다 사진을 찍어 가족 단톡방이나 SNS에 올립니다. 오늘 엄마랑 산책, 엄마 미소 보니 행복해.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이 역시 큰형님이 제일 효자야. 사진 보니 엄마를 끔찍이 아끼시더만이라며 칭찬하자 장 어르신은 욱해서 소리쳤습니다. 사진 찍는 게 효도면 나는 매일 똥기저귀 가는 거 생방송이라도 해야 하냐.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해졌습니다. 장 어르신은 집에 와서도 분이 안 풀렸는데 아내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당신이 생색을 안 내니까 남들은 모르는 거야. 근데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그건 효도 배틀이 되는 거야. 효도가 무슨 자랑거리야.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전시용 공적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했다고 알아달라고 소리치는 순간 그것은 계산이 되고 맙니다. 형제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시간 있는 자는 몸으로 돕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건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밥상 다 차렸다고 떠드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마음속 계산기를 버리는 데서 옵니다. 팔돌이는 하되 입은 닫고 양보할 건 하되 공을 다투지 않는 것. 형제는 수족과 같고 돈은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옷이 좋다고 팔다리를 자를 순 없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더 사랑받았다는 유치한 자존심 때문에 형제의 연을 끊는 건 자신의 말년을 삭막한 황무지로 만드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편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이용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침묵은 부모님에 대한 예의이자 형제에 대한 배려입니다. 한 발 물러서는 것이 결국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명절에 형제들이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노년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마무리.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조용한 수행입니다. 노노에 이르길 날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달마다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참으로 배움을 좋아한다 할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남을 이겼는지, 얼마나 많은 부러움을 샀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 들뜨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조용히 내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똑똑한 자식, 두둑한 통장, 남들 보란 듯이 살고 싶었죠. 하지만 중년의 고개를 넘어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나면 알게 됩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자랑할수록 잃기 쉽습니다. 자식이 잘났다고 떠들면 시기를 사고 돈 많다고 자랑하면 돈 빌려달라는 사람만 꼬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수록 세상은 당신을 평가하고 계산하고 이용하려 듭니다. 가정의 화목, 친구의 진심, 자식의 효심, 당신이 진짜 지키고 싶은 이 소중한 보물들은 햇볕 아래 내놓으면 색이 바래기 십상입니다. 마음속 금고에 넣어둘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바쁘게 사십시오. SNS는 잠시 끄고 남의 집 이야기는 줄이고 내 집 자랑도 삼가십시오. 그것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며 비겁한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굳이 설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남들도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박수갈채를 갈구하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삶의 깊이가 생깁니다. 당 태종의 명신 위증은 눈은 화려한 빛깔에 현혹되지 않고 귀는 아첨하는 말에 어지러워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맑은 눈과 깨끗한 귀를 지켜야만 노년의 삶이 평안하고 안락해집니다. 부디 우리가 이런 수행을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없는 것을 비교하지 않으며 남과 높낮이를 겨루지 않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인생의 황혼기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엄청난 재산도 떵떵거리는 명예도 아닙니다. 허영심을 내려놓고 자랑하고픈 마음을 접어두고 조용히 하루를 음미할 줄 아는 그 평온한 마음입니다. 청정하고 고요하게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다투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행복이 소리 없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더 깊이 있는 인생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고민을 나누고 싶은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곳은 비교도 비판도 없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